1935년 어느 겨울밤, 조선총독부 형사과장의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37살의 남자 김원봉. 사진 속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현상금 100만 원. 과장이 중얼거렸다. 당시 쌀 한 가마니가 10원이던 시절 100만 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아래 적힌 한 줄이었다. 현장에서 사살하라.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일제가 이토록 두려워하는 조선인이 있다는 것이 가능한가? 불씨가 타오르다. 원봉아, 너는 반드시 큰일을 할 아이다. 1910년 12살 김원봉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다. 밀양의 작은 마을 한일합병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조선을 집어삼킨 해였다. 하지만 소녀는 아직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은 서울중앙학교에 다니면서였다. 일본인 교사들이 강요하는 황국신민서사를 외우며 원봉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오며. 교실에서 따라 읽는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고 역겨웠다. 이것이 교육인가? 아니면 세뇌인가? 1918년 20살이 된 김원봉은 중국 난징으로 향했다. 진리대학 입학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상 망명이었다. 배에서 내려다본 조선의 해안선이 점점 멀어질 때 그는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자유로운 조선으로. 1919년 3월 1일의 소식이 중국까지 전해졌을 때 김원봉은 난징대학 기숙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와 절망의 눈물이었다. 비폭력 시위로는 안 된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동료 학생들은 고개를 저었다. 원봉, 그건 너무 위험해. 위험? 지금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나? 김원봉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조선에서는 수많은 동포들이 일본군의 총칼에 쓰러지고 있었다.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부른다고 해서 독립이 이루어질까? 그해 11월 중국 길림성 길림시의 한 비밀 아지트. 13명의 청년들이 모여 있었다. 김원봉이 단상에 올라 말했다. 우리는 의열단이다. 의로운 열사들의 단체다. 손에 들린 종이에는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의열단 강령. 천하의 정의의 사 어치키올시를 맹렬히 실행하기를 주지로 삼는다. 조선 총독부를 비롯한 악의관 파괴. 총독 이하 치열하긴 처단 폭탄이 필요하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주왕 선생님, 폭탄 제조를 가르쳐 주십시오. 중국인 폭탄 기술자 주왕은 김원봉을 바라보았다. 이 청년의 눈에서 농담기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위험하다. 자칫하면 자네도 나도 죽는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폭탄 제조 훈련. 김원봉과 의열 단원들은 중국 신흥무관학교 외곽의 농가에서 합숙하며 죽음을 가까이 했다. 실수 한 번이면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이었다. 하지만 더 위험한 것은 실전이었다. 이번 표적은 조선 총독부다. 제비뽑기로 선택된 의열 단원의 손이 떨렸다. 김원봉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두렵나? 아니요, 단장님. 영광입니다. 김원봉은 쓴웃음을 지었다. 새벽 6시 조선 총독부 근처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일제의 권력 상징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1927년 김원봉은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 박차정. 22살의 그녀는 부산진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상해로 온 신여성이었다. 여성도 독립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박차정의 첫 질문이었다. 김원봉은 놀랐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뒤에서 지원 역할만 하려 했는데 이 여성은 달랐다. 위험합니다. 남성만 위험을 감수해야 하나요? 박차정의 눈빛이 김원봉과 닮아 있었다. 불타는 의지, 꺾이지 않는 신념. 그렇게 시작된 둘의 관계. 혁명 동지에서 연인으로, 연인에서 부부로. 하지만 그들의 신혼여행지는 관광지가 아니라 훈련소였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요? 박차정이 폭탄을 들고 물었다. 김원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야말로. 나는 이미 각오했지만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둘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죽음을 앞둔 자들만이 지을 수 있는 슬프도록 아름다운 미소였다. 1935년 김원봉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의열단의 개별 테러로는 일제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단장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하가 물었다. 김원봉은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조직적인 무장투쟁이 필요하다. 개별 의거가 아닌 군대가.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했다. 김원봉에게는 기회였다. 조선의용대를 창설한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승인을 받아 창설된 조선의용대. 해외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국인 무장부대였다. 우리의 적은 일본이다. 중국의 적도 일본이다. 함께 싸우자. 김원봉의 연설에 조선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일본군에서 탈출한 강제 징집자들, 만주에서 떠돌던 독립군들,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조선인 학생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무기도 부족하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실전에 투입되어야 했다. 단장님,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어린 대원이 물었다. 김원봉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 1942년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원봉은 군무부장으로서 각 독립운동 세력들의 통합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김원봉 동지, 당신의 과거가 문제가 됩니다. 임시정부 요인 중 한 명이 말했다. 사회주의자들과의 연대, 의열투쟁의 과격성이 문제라는 것이었다. 과거가 문제라고요? 김원봉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나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이념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지만 현실 정치는 냉혹했다. 좌우 대립은 점점 심해졌고 김원봉은 점차 고립되어 갔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광복군 부사령관으로서 본토 상륙작전을 준비했고 연합군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박차정에게 한 약속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1944년 중국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김원봉의 곁을 지킨 마지막 동지였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김원봉은 중국 충칭에 있었다. 기쁨보다는 막막함이 앞섰다. 이제 뭘 해야 하지? 평생을 독립투쟁에 바쳤지만 정작 독립이 되고 나니 갈 곳이 없었다. 남한에서는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있었고 자신 같은 빨갱이는 환영받지 못할 것이 뻔했다. 1948년 남북협상차 북한을 방문한 김원봉. 김일성이 그를 맞았다. 김원봉 동지, 여기서 조국 건설에 함께하시오. 김원봉은 망설였다. 이것이 정답일까? 하지만 남한에 돌아가봐야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다.
북한에서의 김원봉은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국가검열상 등의 요직을 맡았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이것도 또 다른 감옥이군. 김일성 체제의 1인 독재가 강화되면서 김원봉 같은 외부 출신들은 점차 견제받기 시작했다. 1956년 8월 종파 사건. 연안파와 소련파가 대거 숙청당했다. 김원봉도 위험했다. 김원봉은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다. 그는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비판이 쏟아졌다. 평생을 혁명에 바친 그였지만 결국 또 다른 이념의 잣대로 심판받고 있었다. 1958년 어느 겨울날, 김원봉은 평양 시내의 작은 방에서 홀로 있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고향 밀양에도 이런 눈이 내릴까? 차정아. 죽은 아내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에 울렸다. 김원봉이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1958년 말부터 그의 행적이 묘연해졌고 북한 당국은 어떤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다. 남한에서 그는 월북자로, 북한에서는 종파분자로 낙인 찍혔다. 그가 바친 평생의 투쟁은 이념의 장벽에 가려져 잊혀져 갔다. 하지만 역사는 결국 진실을 드러낸다. 21세기에 들어 김원봉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다. 의열단과 조선의용대의 활동, 그의 숭고한 투쟁 정신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민족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독립은 무엇인가? 김원봉이 던진 이 물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울림을 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태워 조국 광복의 불꽃을 밝혔다. 비록 그 불꽃이 그에게는 화상을 입혔을지라도 오늘도 밀양 어딘가에는 그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한 그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